오늘은 그 리듬의 시작 5번째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그 리듬과 동일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과 동일시. 그동안 설명한 것처럼 리듬이란 소리뿐만 아니라 행동 또는 사건의 동일한 반복이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든 것들은 다 리듬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동일시란 뭐냐? 글자 그대로 동일하게 본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사물들을 동일하게 본다. 나와 내가 다른데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동일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일시를 살펴보면서 이 동일시와 리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점은 리듬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동일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일시하면 사실은 이것은 심리적인 용어가 될 수 있죠. 심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한마디로 한다면 동일시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욕구불만과 대리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면 그게 만족하는 것이고 그 욕구 충족이 되겠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래서 이런 때 그 목표를 수정하거나 또는 대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대리만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욕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욕구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면은 어떤 병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상이라든지 합리화라든지 승화라든지 동일시라든지 또는 투사라고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서 어느 날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다가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너무 높이 매달려서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가 저 포도는 쉬어서 따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체념하고 만다. 이런 것을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감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 동일시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화장대 앞에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만족하는 나르시즘적 자기애. 자기동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족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 이건 일종의 자기동일성 또는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르시즘적인 자기애다. 근데 이제 자신이 부족할 때 이것을 자식에게서 얻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공부를 못했을 때 공부를 자식에게 시킨다. 내가 의사를 못했을 때 자식에게 의사 방향으로 공부하도록 바란다라는 이게 일종의 이 목표 대치의 동일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상상실의 동일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아주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의 편에 오히려 편에 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할 때 이것을 공격자의 동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욕구 만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란 끊임없이 욕구 충족의 과정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인데, 그 극복해 갈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일종의 동일시다. 그렇다면 동일시란 어떤 욕구 충족의 방법이고,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이런 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에서 특히 또는 시에서 이 바로 동일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투사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물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와 사물은 전혀 이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막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관계를 조정하고 창조하는 과정, 막 여기에 바로 이 동화와 투사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문학이라는 것은 또 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입니다. 그것은 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인간과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겠고 나와 사물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 소통을 할 때에 소통을 하려면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약속된 부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사물과 무슨 사물도 한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내가 영어로 말하는 또는 그 사람이 한글을 잘 알면 또 한국어로 말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 공통된 코드가 필요하다. 그럼 공통된 코드, 그럼 나와 자연과 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그 공통된 코드, 그 방법은 내가 자연이 되든지 자연이 나와 같은 위치에 있든지 결국 위치를 바꾸지 않고는, 역할을 바꾸지 않고는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나 사이의 관계. 자, 저 나무는 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무는 나다. 또 나는 저 나무다. 이런 어떤 관계가 될 때 나무와 나 사이의 대화 관계. 저 나무는 친구다. 나는 나무다. 이런 어떤 서로 어떤 위치 바꿈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입장을 어떤 나무에 투사할 때, 그래서 나는 나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하나의 투사가 되겠고요. 저 나무는 나다 하면 그것은 동화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외부로 이렇게 변화시키느냐, 아니면은 외부의 것들을 내 것으로 자기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볼까요? 자, 최설령의 다리를 건널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래도 바람도 아닌 괴이한 소리 따라 산을 넘어가고 있노라면 뒤에서 부르는 소리 있어 돌아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고 가던 하늘이 저 나뭇가지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내가 이고 가던 하늘이 저 나뭇가지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하늘이 나뭇가지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생명이 없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근데 감정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나뭇가지 걸려서 신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존재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을 나와 같은 존재, 인간화 시켰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점에서 결국 이것은 하늘을 나와 같은 것으로 동화시킨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결국 내가 이고 가던 하늘이 저 나뭇가지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동화를 함으로써 하늘과 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쓴 그 신발에 대한 명상이라는 시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신발은 쇠가죽 검정 구두다. 질기고 부드럽고 반짝거리기 때문이다. 처음엔 발바닥에만 붙어 살던 것이 차츰 내 발목을 억제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아예 내 행세까지 한다. 내가 검정구두와 동거한 지 70여 년, 나는 이제 낡은 검정구두 가죽구두 한 컬레다. 나는 이제 낡은 검정 가죽구두 한 컬레다. 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검정 가죽구두 한 컬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검정 가죽구두 한 컬레, 이 검정 가죽구두가 나다. 이렇게 나를 검정 가죽구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검정 가죽구두로 투사시킨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시를 쓸 때에 결국 나와 대상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는 나를 대상화하든지 아니면은 대상을 자기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우리는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시를 창작하는데 불가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끊임없이 동일화 또는 동일시를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과거에는 동일신이 또는 투산이 동안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감정이입 이런 말을 썼죠. 자, 시학에서 이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대상 속에 투입해서 나와 대상과의 이 감정 교류를 시도하고 결국 심적 연합을 이룩하려는 시적 태도를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자연에 투입해서 결국 자연과 내가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이런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고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고 살아라 한다.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질레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산은 일종의 무생물, 하나의 무감정의 존재인데 산이 이미 나에게 대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산에다가 인간적인 감정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산이 나에게 말하는데, 씨나 뿌리고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고 살아라 한다. 또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질레처럼 살아라 한다. 이렇게 산이 나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설을 픽션이라고 말합니다. 허구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소설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어떤 거짓된 어떤 것들 사실처럼 꾸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도 따지고 보면은 허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투산이 또는 동한이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이 감정이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날리고 싸고 신화뿌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산을 마치 픽션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산은 자연물일 뿐입니다. 근데 자연물을 마치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간처럼 만들었다. 그게 픽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만 픽션이 아니다. 사실은 시도 따지고 보면 픽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 문제를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도대체 왜 이런 동일시가 시에도 필요하고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리고 인간은, 의식이 있는 존재는 결국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동일시의 문제도 이 공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동일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변별성 위에 그 나름의 자율성을 지닌다. 근데 이 존재는 근원적으로 개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지상에 던져진 개체입니다.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개체적인 만큼 존재는 또 고립적이고 단독자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얘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완전히 고립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고독하고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지니는 이 근원적인 불안의 속성,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근데 그것은 인간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애로우니까 우리는 친구도 사귀고, 연인도 갖고, 또 가족도 만들고, 사회 공동체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애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애로움은 단순히 인간끼리 관계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그럴 수 있죠. 또 절대적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과 인간 사이에도 고립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공간적 존재로서 그 고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거리 좁힘도 있지만은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 좁힘, 나가서 인간과 신과의 거리 좁힘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독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리를 좁히려면은 감정이 통해야 되는데, 감정이 통하려면은 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맞으려면은 도리 없이 우리는 어떤 동하와 투사, 다시 말하면 동일시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선 인간이 왜 동일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재하의 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물결이 햇살을 마시면서 토한다.
물결이 햇살을 마시면서 토한다. 이 자연과의 소위 공간 좁힘, 물결이 햇살을 마시면서 토한다. 근데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세월에 결리는가 이따금 허리를 튼다. 물결이 햇살을 마시고 토하고 허리를 더 인간화시켰습니다. 바람이 손발을 씻고 내 머리를 닦는다. 역시 또 인간화시켰습니다. 산이 거꾸로 매달린 채 빠져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내 얼굴도 걸려있다. 내 산도 빠져있고 얼굴도 걸려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또 건져봐도 자꾸만 달아난다. 때 묻은 본성을 열심히 행관했다. 그래서 관념까지도 한번 인간화 시켜봤습니다. 또 썩어가는 속성을 하나하나 씻어냈다. 한 움큼 떠서 마셨다. 그대로 하늘 맛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같이 이제 하늘 맛을 느끼는 관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공간의 동일시를 통해서 어떤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나도 자꾸 마시면서 토한다. 하늘을 마시고 산을 마시고 나를 마신다. 난 그저 그만 저 강이 된다. 기어이 강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은 단독자 또는 고립적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시를 우리가 써야 하는 이유가 되고 시의 어떤 시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친구를, 형제를, 그리고 연인을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연을, 신을 우리는 요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 그리고 거리 좁힘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나와 너, 그리고 자연, 신 모두가 다 분열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어우러지려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시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동시에 이것은 공간적인 거리 좁힘만이 아니라 또 시간적인 거리 좁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참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은 부단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순간도 머무를 수 없고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세계라면 이 자의 발견이나 인식이나 애당초 불가능한 하나의 허무의 좌절 욕망일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단절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물리적인 논리로 볼 때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하는 자기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이 단절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우리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문제만 나오면은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라든지 끝이 있다라든지 그 얘기를 더 절대적으로 하면은 태어나서 결국은 우리는 죽고 만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간의 절망, 시간의 고독, 시간의 속에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시간의식, 이런 시간의 고립성, 단절성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화살 같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도 바로 그러한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길밖에 없겠죠. 자, 그것이 바로 현재와 과거는 다르다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와 같다, 또는 현재와 미래도 같다라고 하는 시간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이호이 산을 넘고 엉겅 기울어진 골짜기를 지나 억만년 숨어 사는 넓적바위 아래 옹달샘 하나. 낮에는 푸른 하늘 가슴에 품고 밤에는 은하수 한 줄기로 목을 축이고는 졸졸졸 찬송가 78장을 연거푸 불어대는 저 태고의 청한 목청. 네, 넓적바위 아래 지금 옹달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옹달샘이 낮에는 푸른 하늘 가슴에 품고, 네, 자연과의 통합니다. 밤에는 은하수 한 줄기로 목을 축이고, 그리고 졸졸졸 찬송가 78장을 연거푸 불러대는 저 태고의 청아한 목청. 네, 현재의 샘물 속에서 태고의 목청이 공존한다고 하는 시간의 동일시. 바로 여기에 시간의 단절성,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여기 지금 이 시는 저의 생수를 마시며 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개체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 그 어떤 실존감, 이런 곳에서 오는 불안과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개별성에서 극복하는 너와 나가 하나 되는 어떤 통합의 세계를 추구하게 되겠는데, 그 통합의 과정이 바로 동일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쓰죠. 방어 기제를 우리는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언어의 기교가 아니고 정말 나와 사물, 나와 자연, 나와 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모든 관계를 거리를 좁혀서 하나로 만들고 통일을 시키는데, 그리 따지고 보면은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끊임없는 연속적인 동일시의 과정 속에서 가는 것이 인간이고, 그런 동일시의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리듬이 아니겠는가. 앞서서도 우리는 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노래도 바람도 아닌 귀한 소리 따라 산을 넘어가고 있나라면 뒤에서 부르는 소리 있어서 돌아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고 가던 하늘이 저 나뭇가지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신발은 세 가지 검정 구두라든지, 밑에서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뿌리로 살려 한다. 밭이나 갈고 살아라 한다.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 낳고 흑담 안팎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야 한다. 자, 뿌리나 씨나 뿌리고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고 살아라 한다. 흑담 안팎 호박 심고 돌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계속 동일시의 반복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 물결에 햇살이 마시면서 토한다. 세월에 걸리는 이따금 허를 튼다. 바람이 손발을 씻고 내 머리를 닦는다. 네, 이것도 계속, 자, A를 동일시하고 B도 동일시하고 C도 동일시하고 D도 동일시하면서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물들 하나하나를 동일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복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시가 아니냐. 따라서 시를 창작한다는 작업은 따지고 보면 이 동일화의 과정, 투사의 과정, 그것에 계속된 반복이다. 그렇다면 결국 리듬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성적인 반복만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 사건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특히 어떤 자연과 그리고 사물과 심지어는 신과까지도 이렇게 동일시를 끊임없이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듬은 동일시의 과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리듬의 시학, 다섯 번째 리듬과 동일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